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발굴 중인 호우 시절, 저희 중요한 발굴 포인트들을 몇 가지 짚어봤는데 이번에 영화 발굴 준비하면서 좀 어떠셨어요? 쉽지 않은 영화 아닌가요? 지금까지 저희의 실력을 한번 이렇게 중간 점검할 수 있는 저는 좀 막막하더라고요. 녹음실에서도 원우 씨랑 이야기했지만 네. 제가 이 영화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열정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저도 급하게 더 공부를 많이 했고 네. 이걸 어떻게 꿰어서 말씀을 드려야지를 고민하기보다 네. 구슬의 양만 막 늘렸던 것 같아요. 하나 얻어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철학자 얘기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어서 그래요? 내용을 들으셨을 때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엄청 공부 많이 하시는 분 같은데. 공부는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매트릭스 영화에 대해서. 네, 지금 느껴져요 그게. 그래서 이 열정에 비해서 네, 저 반팔티 입고 있어요 지금 더워가지고 이 열기가 느껴져서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들을 여러 가지 이제 영화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또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영화의 소품들 이야기도 몇 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를 보면은 이 각성한 키아누 리브스 네오라는 캐릭터가 선글라스를 끼고 활약하면서부터 뭔가 영화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듯한. 그다음에 또 이 영화를 보면은 뭐 거울이라든지 뭐 유리창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식의 좀 반사되는 장치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영화 속에서 이 소품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저희가 발굴 혹은 발견해 본다면 혹시 어떤 게 좀 생각나세요? 우선 뭐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그 네부카드네자르 호가 그 느부갓네살 호잖아요. 그 이제 성서에서는 다니엘에 해당하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실제로 바벨론 왕국의 아주 대단한 왕이죠. 실제로 역사 속에 있는 네부카드네자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서 보면 이제 일종의 치매 같은 증세가 나옵니다. 그래요? 재밌다 이 얘기.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꿈에 대한 내용인데 그것처럼 느부갓네살호, 그러니까 네부카드네자르호 자체가 어떤 이 영화가 계속해서 관통하고 있는 부분이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처럼 이게 지금 정말 우리의 리얼월드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네부카드네자르호의 이름 자체가 그런 어떤 꿈이나 예지몽이나 꿈과 현실의 경계선이 어딘가를 상징하는 이름이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어떤 선글라스, 미러의 개념도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거울이란 게 뭐냐면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내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좌우가 뭐 반전돼 있는. 미용실에 가서 내 머리 스타일을 보면 조금 더 예뻐 보이는 것 같고 그 백화점에 어떤 맞아요. 세로로 길게 돼 있는 매장에 이런 가서 하면은 이상하게 옷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다리가 길어 보이고 그러다가 집에 와서 나를 딱 찍어보면 다시 뭐 전형적 한국인의 쇼다리 체형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게 거울에 비친 나일 뿐인 거지 진짜 내 모습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세계에선 그런 건데 시온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서는 리얼월드에선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안 끼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시온에서는 그래서 모피어스도 자꾸 막 선글라스를 벗잖아요. 근데 쓰게 나은데 매트릭스 안에서는 앞니가 굉장히 벌어져 있지만 선글라스는 막 끼면서 되게 포스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가면 네오나 모피어스나 그리고 심지어 스미스도 선글라스를 끼는 일종의 가상 세계를 딱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러나 시온에 나오면 스미스마저도 똑똑똑똑 두드릴 때 선글라스를 벗어 던지는 걸 보면 결국 매트릭스는 이미지고 허상이고 의미가 있네요. 선글라스를 벗은 것이 존재가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스미스랑 그 네오가 싸울 때는 이 선글라스를 벗거든요. 생눈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때는 존재가 돼서 싸우는 거 아닐까. 마치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민낯으로 이렇게 서로의 모습을 마주하는. 아무리 허상이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결국 그 안에 있는 실체가 싸울 수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한번 해본 거죠. 이거 외에도 또 뭐 어떤 이거 외에 뭐 재밌는 거는 처음에 네오가 아니죠. 토마스 앤더슨이 집에서 초이에게 건네주는 어떤 CD랑 이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책이 하나 딱 책 제목이 하나 나오잖아요. 사실 이 책이 되게 어려운데 그 장 보드리아르인가
네, 네. 시뮬라르크, 시뮬라시옹 뭐 네, 이런 거. 시뮬라르크와 시뮬라시옹이라는 개념으로 현대 철학자에 대한 개념인데 이 책을 워쇼스키 형제가 네. 모든 배우와 출연진들에게 같은 말이네요. 모든 출연진들에게 네. 다 읽으라고 했대요. 그래요? 이거는 그 어려운 책을 거의 뭐 갑질 아닌가요? 고문이지 고문.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제가 보면서는 네. 옛날에 그 조정래 선생님 얘기 제가 한번 했잖아요. 네. 조정래 선생님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태백산맥을 다 필사해야 된다. 이게 10권짜리인데. 아니 그거 언제 다 필사를 해요? 그래서 며느리도 필사를 했다고 하는데. 대단하네요. 정말. 현대가 며느리들 못지않네요. 와. 어마어마하군요. 그래서 뭐 그런 책을 한번 읽으면서 네. 근데 그게 저는 매트릭스라는 작품이 네. 키아누 리브스라는 사람한테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콘스탄틴이라는 작품도 마찬가지고 뭐 존 윅이라는 작품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 또 한동안 한 10년 전에 맞아요. 노숙인으로 생활하고 이랬잖아요. 맞아. 이 사람의 어떤 정신 세계에 이 1990년대 자신의 메가 히트작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 일리 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영화 보다가 들은 건데 지금은 아마 경신이 됐을 텐데 그 어벤져스의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그렇죠. 그 사람이 제일 많은 돈을 번 배우로 아마 지금은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많은 개런티 수익을 받은 사람이 이 매트릭스 속에 있는 키아누 리브스더라고요. 왜냐면 러닝 개런티를 엄청 많이 벌어서 실제로 받은 출연료가.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근데 한 10몇 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 매트릭스 시리즈로 이 사람이 제일 많은 돈을 벌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순위에 우리가 다뤘던 영화 배트맨 1에 있었던 그 잭 니콜슨이 역시 또 그 당시에 이제 500만 불의 개런티와 그리고 나머지는 러닝 개런티로 해서 엄청난 수익을 벌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또 1990년인가 89년작이잖아요. 그렇죠. 잭 니콜슨이 얼마나 투자적인 감각이 좋았는지 정말 그렇네요. 그걸 내다보고. 네네.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도 그 당시 배우로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면서 너무 많은 돈을 벌면서 거기에서 뭔가 허무주의가 뭐 급습을 한 것인지, 맞아요. 그러니까 뭐 연인의 죽음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뭔가 사연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 구도의 길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일종의 네오 같은 느낌도 좀 나는 거죠.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얘기들이 함께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를 발굴하는 작업도 점점 이제 마무리 작업으로 가고 있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많은 공부도 하셨고 발굴 작업도 진행을 하셨지만 누군가한테 그냥 술자리에서 뭐 혹은 뭐 밥 먹는 자리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런 영화야라고 만약에 한 문장으로 줄여서 이 영화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한 줄 평이 아니라 한 줄 평은 아니고 어떤 한 줄 소개 같은 느낌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영화는 이제 의심하라. 그리고 의심에 멈추지 말고 구도의 길로 나아가라. 이 메시지가 저는 아주 분명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자에 윗상자 있잖아요.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자꾸 철학적이 돼 사람이. 그래서 근데 그거는 조세프님이 철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약간 거죠. 이런 사변적인 걸 좋아할 수도 있는데 윗상자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 글자를 이제 볼 때마다 한자를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길 위에 사람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윗상자 이렇게 밑에 변이 있잖아요. 아래 변이 있고. 그게 길이고. 그게 길이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이 세로 줄이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 윗상자를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일생은 도상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글자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어떤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죠, 사실. 이게 리얼월드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어찌 됐든 생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진짜이길 최소한 바라지 않을까? 그게 매트릭스가 진짜냐 아니냐로 구분하는 어떤 실제와 가상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는 시기가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진짜 세계의 확장이 되는 것이지 개념이 확장되는 것이지 가상 세계를 살고 싶어라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어떤 본연의 모습이. 그래서 허상이 아닌 진짜를 아마 되게 우리는 살고 싶을 것 같은데 그 진짜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이 영화에서의 어떤 구도의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발굴했었던 영화 제가 마지막에 약간의 혹독한 평을 했었는데 뭔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어바웃 타임에 이제 해답은 나와 있었어요. 해답이 그렇지만 꼭 정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만의 그리고 오직 저만의 해설서를
이 영화를 계기로 한번 다시 고민해보고 네. 써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보면서 했기 때문에 구도의 길로 나아가라. 의심을 멈추지 말고 구도의 길로 나아가라가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화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진짜에 대한 추구? 진짜라는 게 뭘까라는 그 고민을 던지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최근에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NFT거든요. 네. 그 대체 불가 토큰이라고 해서 맞아요. 이제 디지털 자산들도 오리지널리티를 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쵸. 그럴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지원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는 방탄소년단의 그 싱글의 첫 완성본을 뭐 우리가 뭐 갖는다든지 그 어떤 이미지의 첫 버전을 소유한 그 자체가 의미가 되게 되고 맞아요. 그걸 우리가 갖고 싶어 하게 되고 네. 뭐 그런 지금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하면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그 진위를 원래는 판별할 수 없는 거였었거든요. 그 원본과 복제본의 구분이 없는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구분할 수 있게 되자마자 이제 NFT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느 정도로 우리 인간이 진짜에 집착하는지 혹은 어떤 탐닉하는지. 추구하는지를 네,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 영화 역시도 NFT라는 기술보다 훨씬 이전에 나온 영화지만 과연 어떤 게 진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많은 부분은 지금 이제 또 우리 현실이 이 영화처럼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아까 우리가 이제 선글라스를 통해서 그 VR 얘기도 하셨지만 정말 그 VR 단말기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요새 메타버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지금 이 영화처럼 또 가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고 했을 때 이 영화가 던지고 있는 질문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각이 날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점점 네. 이 진짜와 제가 이거 워낙 이 NFT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그러면 복제가 된 부분과 뭐가 다른 거예요? 기능적인 부분이나 진짜라는 그 원작자가 생산한 거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네. 게 코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졌던 원작자가 만졌던 파일이야라고 하는 자체가 가치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그 우리가 명품을 네. 뭐 소비하시는 걸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 저 같은 경우는 명품에 큰 관심이 없어요. 네네네. 명품을 살 만한 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명품을 정말 근데 똑같이 만드는 가품들이 이제는 예전에는 뭐 라벨이 달라지고 네. 뭐 시리얼 넘버나 뭐 이런 다 조금씩 달랐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것마저도 네. 같은 그런 게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뭐 제가 우스갯소리를 들은 건데 실제로 어떤 분이 가짜를 일종의 짭이라고 하죠. 네. 짭을 뭐 병행 수입 같은 형식으로 샀는데 네. 그게 이제 세관에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 세관에. 네네네. 그래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세금이 더 나온 거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안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항에서 경매에 붙였대요. 이게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경매에 붙여서 그걸 정품으로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만든 가품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야기하면 이런 일들이 뭐 발생한다고 네. 하면 우리는 사실 그걸 식별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식별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대중은 그 정도로 기술력이 발달했는데 네. 여기서 정말 지뉴인이라는 거, 오리지널리티라는 거에 대한 개념은 결국은 나의 기여도와도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네. 항목과 종목에 대해서는 거기서 오리지널리티가 매우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명품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온다면 네. 그냥 저에겐 그냥 펑셔널한 부분만 다가올 거 아니에요. 네네. 얘가 가방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사실 다가올 거 아니에요. 네. 그때부터는 이 초점과 이 양태가 훨씬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단순히 오리지널리티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가치 추구가 네. 지금 현재의 세계에서는 훨씬 더 개인적으로 다가오고 다양하게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전혀 무가치한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오리지널리티가.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했었던 리얼 월드와 네. 어떤 매트릭스의 세계 역시도 어떤 사람에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지금 그렇죠. 들었어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 파란 약을 먹기로 선택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으면 그 지점까지만 빨간 약이면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들이 있기 때문에 취미 활동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헬스를 하는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나는 뭐 골프를 치는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라고 하면 그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빨간 약과 파란 약의 세계들이 있다고 하면 어디까지만 진실을 추구하고 어디까지는 그냥 뭐 그렇지. 이렇게 살아갈지가 본인의 선택이 맞아요. 맡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실질적인 힘을 또 발휘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뭐 녹음 중간 쉬는 시간에도 막 이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게 가치가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면 가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화폐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화폐 우리가 10,000원짜리라고 하면 그 10,000원짜리에 어떤 가치가 있냐는 거죠. 그 10,000원짜리는 그냥 한국은행이 발행한 그냥 종이 쪼가리거든요. 네. 그 불에 태우면은 타는 그냥 종이에요. 근데 그게 왜 우리 사회에서 10,000원이라고 하는 숫자 만큼의 가치를 갖는 거냐면 그건 사람들이 그냥 그렇다고 결정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 10,000원이라는 가치를 보증해 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 조 셰프님도 경제학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아주 먼 옛날에는 미국 달러가 1달러가 금 어느 정도랑 딱 연동이 돼 있었잖아요. 언제 어느 때라도 미국 중앙은행으로 가서 1달러를 내면 금 요만큼을 떼서 주는 게 있었지만 그 링크가 깨져 있는 이 상태에서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진 않겠지. 미 연방중앙위원회가 망하지는 않겠지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사람들한테 이 10,000원짜리를 1달러를 내면 그 1달러의 가치를 합의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거의 100% 인간의 어떤 신뢰와 믿음과 좀 더 심하게 말하면 희망에 해당하는 거지 어떤 실질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증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류의 인간의 희망이라는 거가 우리가 되게 어떤 희망에 대해서 또 바람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막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 세상 팔자 좋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팔자 좋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힘을 발휘하는 게 또 우리의 현실 세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안과 바깥이 이렇게 비틀린 채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희망을 따라가다 보면 현실이 나오기도 하고 또 현실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꿈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이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일종의 아젠다가 될 것 같고요. 네네. 당연히 그 아젠다만큼은 다 따라갈 수는 없고요. 그게 되게 희망적일 수도 있고 너무 진보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뒤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약속의 과정이 신용이라는 이름이 될 것 같고. 맞아요. 그게 일종의 합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는 부분에서 이제 구축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매트릭스를 바라보는 세계관 1999년에 나왔었던 매트릭스는 이런 세계관을 제시했었고 지금 2022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는 상당 부분 매트릭스가 던졌던 질문들이 현실화되기도 했거든요. 네, 맞아요. 메타버스 같은 세계관으로. 그쵸.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어떻게 매트릭스가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서 사회가 반응하는 건지에 대한 일종의 리트머스는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인식할까에 대해서는 이미 세대들도 좀 바뀌었고 맞아요.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느끼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지금 이번 달이죠. 나오는 이 영화에 대한 반응도 매우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영화 내용도 상당히 궁금하고 이 라나 워쇼스키 감독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되게 말씀하신 대로 좀 최근작들은 많은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어쩌면 그리고 워쇼스키가 정말 그 시대에는 혁명적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약간 구태가 됐을 수도 있어. 이제 던지는 질문들이. 아니 사실 정말 나쁜 방향으로 이걸 되게 삐딱하게 보면 결국 라나 워쇼스키가 1999년에 그 영광으로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매트릭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다시 그때의 영광을. 그때는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세계관 안에서는 자신은 아키텍트거든요. 네, 내 인생의 전성기.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또 되게 이제 이 영화의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고 만약에 이 영화가 매트릭스 1, 2, 3편에 비해서 되게 좀 별로라고 하면 정말 많은 비판을 받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일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진짜 요새 그 유행하는 어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김종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비판하면서 만약에 저보고 돈을 걸라고 하면 저는 그 1편의 아성을 뛰어넘는 쪽으로 쉽사리 베팅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1편이 정말 너무 잘 만들었거든요. 맞아. 1편은 아직까지도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내리지 못했다는 건 매트릭스가 던진 세계관 안에 우리는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 맞아. 아직도 규명하고 있는 단계다. 영화가 던진 질문에 대한 해답도 다 내리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물론 뭐 저희는 이 영화를 볼 거고 이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짧게나마 방송도 녹음을 할 건데 그쵸. 4편에 대해서도 일단 1편에 대한 입장은 좀 그렇다는 사실까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뭐 인간과 기계의 뭐 공생이라든지 아까 뭐 우리가 제로원 얘기까지 했었지만 메타버스에 대한 VR 같은 거 이런 거 어떻게 될 거라고 혹시 보세요?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사실 메타버스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메타버스가 바로 이식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는 공감이 잘 안 되거든요. 아직 뭔지 모르겠는. 뭐 공부도 해보고 찾아봤지만 이게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메타버스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네. 근데 이 밑에 있는 밑에라기보다는 이제 후배 세대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걸 공부하고 있는 게 너무 웃기다는 거야. 그렇지. 얘네들은 그냥 존재하는 걸로 인식하는데. 네, 맞아요. 그리고 재미없으면 그냥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근데 맞아. 우리는 그 이미 기성세대가 됐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그렇죠. 막 공부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플랫폼을 어떻게 연결하고 이걸 어떻게 기업적으로 만들까? 정말 온갖 데서 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이런 걸 다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상당 부분은 아마 초기 작품에서 망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되게 재미있는 인터뷰를 봤는데 저 연령층이라고 할까요? 뉴 제너레이션들이 어떻게 플랫폼을 떠나는가 하면은 자기의 부모님들이 친구 추천을 하는 순간에 떠난대요. 아, 야, 이거 굉장히 확실한 지표다. 그러니까 카카오 스토리라는 게 옛날에 한번 흥했잖아요. 맞아요. 카카오 스토리가 막 했다가 이제 막 어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맞아요. 애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야. 지금 페이스북이 약간 그렇죠. 지금 이미 페이스북은 그 어린 친구들은 이미 다 정보로서만 취득하고 있고. 네, 저도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게 외국에서는 인스타그램의 어떤 대체제가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없나 봐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 막 여러 세대가 지금 다 있지만 언제든 탈출각을 보고 있는 거지. 아니 근데 뭐 이제 세계 사용자들의 이용 시간으로는 이미 또 틱톡이 올라섰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이 틱톡을 그래서 또 무리하게 또 우리 정치권에서 막 해서 막 하는데 그 되게 우리만 해도 아직 낀 세대라고 우리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의 앞자락에 있는 애들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후배 세대도 보이고 밑에 위에 세대도 보이는데 위에 세대에 막 그거를 자꾸 발을 담그는 모습이 되게 애처롭잖아요. 맞아, 막 되게 사이즈가 너무 작은 옷에 막 다리를 막 쑤셔 넣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막 어색하게 막 마치 그 정치권 대선 후보들은 꼭 시장에 가서 어묵을 드시죠. 어묵이나 튀김을 하나 먹는 그런 느낌 같잖아. 절대 맛 없게 먹는 것 같은데 맛있어요라고 얘기하는 듯하게 그쵸. 그 되게 이상한 셈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얘기가 많이 흘러갔네요. 뭐 재밌네요, 그래도. 우리의 호우 시절.